오늘 좀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본대로 하니까. 네. 대본대로 본인 저기 순서만 그냥 딱 보시고 그거 들어가 주시면 되니까. 그죠? 네. 사이사이 눈치를 주셔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지 않아요? 뭐 이렇게 하면 그냥 해주시면 되니까. 예. 자, 오늘 알쓸신예 이제 다양한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저는 오늘 좀 진행을 보게 된 김일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아무것도 모릅니다만 오늘 전문가분들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면 될 것 같아요. 거의 준 전문가죠? 우리 다니엘.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방송인이자 피아노 연주자 다니엘 린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에서 온 문화예산과장 이혜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과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방청에서 근무하는 강희원이라고 합니다. 역시 멋지시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활동가인 박강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청년 대표로 박강빈 씨. 이름 멋지게 지셨는데. 그러니까요. 예. 제가 개명한 이름이에요. 개명하셨어요? 원래 빈자 들어간 이름들이 다 멋있거든. 예, 원빈, 현빈, 그죠? 그러네요. 우리는 강빈. 예. 자, 정말 모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좀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모인 이유,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 주제 궁금하지 않으세요? 진짜 궁금한 것 그죠? 같아요. 워낙에 각양각색에. 아니 정말 너무나 다양하잖아요. 네. 그래서 과연 어떤 얘기 나눌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우리 생활에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정책만 저희가 쏙쏙 골라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도 예산안 한마디로 좀 저희가 표현을 해본다면 어떻게 표현을 해볼 수 있을까요? 2024년도 예산안은 허리띠를 단단히 쫄라맨 예산이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뭔가 엄청난 감축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24년도 예산안의 총 지출이 얼마냐면 656조 9천억입니다. 금년 대비 2.8% 증가한 수치인데요. 이게 2005년 이후로는 역대 가장 낮은 수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총 지출액이 좀 줄어버리면은 다양한 어떤 국가 사업이라든지 거기 조금 투자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우려가 있으실 수 있는데요. 사실 현재 국가 채무가 1,000조가 넘습니다. 그렇게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낭비되는 분야는 확실하게 없애는 게 맞고요. 재정 정상화를 해서 조금 그 줄인 만큼 또 필요한 부분에 딱 투입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최우선순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뭐 허리띠는 졸라맸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또 필요한 곳에는 또 적재적소에 잘 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산안을. 균형 잡힌 예산으로 과연 어떤 곳에 예산을 쓰는지, 어떤 사업이 포함됐는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저희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기를 나누기 전에 이 사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 우리 소방관님은 기억나시겠어요, 그죠? 요 흑백 사진. 예? 저도 뭐 이쪽에 가까워요. 왼쪽은 옛날 초등학교 풍경이고 네. 일단 책상 간격이 엄청 좁네요, 진짜. 그죠? 그런데 오른쪽은 사진도 이미 칼라잖아요. 그죠? 가장 최근의 어떤 모습인 것 같습니다만. 와, 근데 너무 심하게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그 우리 아파트 단지 보면 앞에 놀이터가 있는데 여기 산지 지금 한 달 넘었는데 정말 애 한 명도 없어요. 정말 안 보여요. 그래서 너무 개인적으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조금 좀 마음이 무거워졌는데 이제 어쨌거나 저출산 문제 관련된 그런 주제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우리 다니엘 씨가 딱 주제를 잘 짚어내셨어요. 이게 저도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아들만 둘인데 뭐 듬직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만 생각하면 이게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우리 국가의 또 미래의 자산이기도 하고 보물이기도 한데 점점 줄어든다고 하니까 출산율이 그것 때문에 걱정이긴 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보여드릴 것이 가임기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자녀 수를 예상한 그래프를 저희가 좀 보여드릴 텐데 한번 보세요. 아니 보면 2015년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 싹 그냥 내리막길이네요. 아니 그러다가 뭐 0.6으로 또 가겠네요 앞으로. 진짜 이거 뭐 심각한 문제입니다. 맞아요. 미혼 남녀가 뽑은 저출산 원인 1위가 경제적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걸 무시할 수 없겠죠. 우스갯소리로 뭐 어디들 나왔고 뭐 기저귀값 벌러 왔어요? 뭐 이런 얘기도 저도 해봤습니다만 그 정도로 뭐 식비 아니면 아이들 키우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뭐 교육비뿐만 아니라 뭐 각종 부대 비용들이
만만치 않은 건 사실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예랑이에게 얘랑이요? 미리 출산을 축하드립니다. 예? 미리 출산을 축하한다고요? 이거는 우리 정부가 드리는 선물이에요. 아 진짜요? 예, 우리 다니엘 씨에게. 아니 제가 갑자기 뭐 아빠된 건가요? 제가 아직 모르는 사실이긴 한데 자 뭘까요? 잠시만요. 이거 정부에서 주는 선물이라고요? 정부에서 주는 선물입니다. 와, 잠깐만 여기 보면 이거 집이잖아요. 다니엘 씨가 집을 가장 먼저 솔깃하게 보실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렇죠? 내년부터는요.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주택의 분양 그리고 임대가 우선 배정이 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또 신생아 출산 부부를 대상으로요. 주택 구입 자금 또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을 때 연 1에서 3% 아주 낮은 금리로 적용이 되고 또 소득 요건을 높여서 맞벌이 페널티도 없앨 거라고 합니다. 되게 솔깃한데 그 맞벌이 페널티라는 단어가 생소해가지고 혹시 알려줄 수 있나요? 예를 들면은 맞벌이 부부가요, 그 세전 연봉이 7천만 원을 넘어서면은 이제 그 인상이 돼버리면 소득이 증가해서 대출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소득 요건을 1억 3천만 원으로 높인다고 하니까 이제 사실 그 페널티 부분이 없어지는 거죠. 너무 좋은데? 그리고 또 보면 여기도 뭐가 또 뭐가 들어가 들어있나요? 있는데 어떤 서류인가 봐요. 육아휴직 신청서라고 써 있네요. 또 이제 요새는 맞벌이도 많이 하고 아빠들도 또 육아 신청을 하는 시대입니다.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냈을 땐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가 있게 되고요. 유아기에 부모와 함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기간을 이렇게 늘려준 거잖아요. 눈치 없이 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 가야 되는 거고. 아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물건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뭐예요, 이건? 이것도 굉장히 반갑네요. 이거 제일 반갑지 않을까요? 통장? 통장이에요. 통장? 일단 통장이 왜 들어있느냐? 부모 급여 그리고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모 급여는 0세와 1세 각각 100만 원, 50만 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첫 만남 이용권이 뭐냐? 이 출산 시에 최초 1회로 지급되는 바우처인데요. 이전까지는 모든 자녀마다 200만 원을 지원을 했는데 내년부터 2024년도부터는요. 둘째 아이부터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가 있어요. 와. 사실 산후조리 해야 되고 각종 아기용품 사야 되고 경제적으로 아무리 뭐 얘기를 해도 부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때 사실 부모님들한테 이 돈은 되게 요긴하게 쓸 수 있어요. 진짜. 그럼요. 야, 엄청 큰 화재가 났네요. 저희가 어디예요? 바로 2018년에 발생한 고양시 조유소 화재입니다. 이 화재 진압을 위해 대규모 소방력이 투입됐고 완전히 진압하기까지 무려 17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와 17시간이나. 하긴 뭐 기름 창고에 뭐 불이 나고 그러면은 뭐 진압이 너무 힘들었겠어요, 진짜. 이 화재를 계기로 처음 도입된 게 있는데요. 바로 대용량포 방사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이 대용량포 방사 시스템을 활용하면 분당 7만 5천 리터의 소방 용수를 최대 130m까지 방수할 수 있어서 대형 화재뿐만 아니라 수해 현장에서도 큰 도움이 된답니다. 아니, 물을 뿜는 건데 수해 현장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요? 예, 배수 기능도 탑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때도 이 장비가 투입됐고요. 이렇게 좋은 장비는 물론 당연히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예, 그래서 이번에 국가 예산 60억 원이 투입돼서 2025년도에 충남 서산에 대용량포 방사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야, 이거 진짜 박수 보낼 일이네요. 진짜 이 재난과 관련된 예산이 또 편성이 됐다니까 더욱더 좀 반가운 소식인 것 같고 우리 안전과 관련이 되는 거잖아요, 진짜. 태풍 흰남노가 상륙했을 때 여기서 아주 큰 수해가 있었습니다. 시간당 100mm 가량의 폭우가 쏟아져 이 하천 범람하는 바람에 하천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전체가 침수됐는데요. 강수량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면 홍수로 인한 피해도 정말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국민의 안전이 걸린 문제다 보니까 2024년도 예산안에는 하천 정비에 관한 지원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수해가 잦은 지방 하천을 국가 하천으로 이렇게 승격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지자체가 아니라 국가가 직접 정비하고 체계적으로 이제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구조로 바뀌는 거고요. 댐 10개소 건설하는 부분, 그 다음에 저수지 77개소 준설을 해가지고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이제 예산을 중점 지원할 계획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네? 뭐야 갑자기 왜 뭐야? 홍수경보 긴급 대피 발령. 저지대 침수 및 하천범람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오니 시민 여러분들은 긴급 대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가야 되네 지금. 야 지금 대피하라잖아.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물 차는 거 아니야? 여기 지금 지하인데. 진짜 홍수는 아니고요. 그래요? 예, 진짜 홍수는 아닙니다. 깜짝이야. 다행히. 깜짝이다. 진짜. 예, 근데 2024년도부터 6시간 전에 하천 홍수 예보가 가능하도록 이제 시스템이 미리 예고가 되는 겁니다. 홍수 특보 지점이라는 그 지점 수도 늘릴 계획입니다. 또한 그 디지털 트윈 플랫폼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사실 수해 위험도를 사전에 분석하는 첨단 기술 부분에도 국가 예산이 이제 새로이 또 투자가 됩니다. 야 어떻게 보면 국가의 물길을 디지털로 관리를 하겠다라는 얘기고. 근데 저는 아까 저 사이렌 경보가 울렸을 때 갑자기 의아한 점이 빨리 나가야지 하는데 이거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는지가 또 막막해지네요. 지금 보니까 본인만 생각하시더라고요. 본인만 수고하셨습니다. 혼자 순간이면 어떻게 그럼 일단은? 이 동생들 챙겨줘야죠. 아니야 이게 몰라. 일단은 나부터 살고 봐야지. 그러니까 이거 진짜 어떻게 대피해야 됩니까 이럴 때? 먼저 기상특보나 재난예보를 받을 수 있도록 TV나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고 미리 스마트폰에 안전 디딤돌 앱을 설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과 이웃과 함께 즉시 안전한 곳, 하천변, 산길, 전신주 주변은 피해야 하고요. 갑작스럽게 홍수가 발생했다면 높은 곳으로 빨리 대피하고 침수된 지역에서 운전은 절대 못 됩니다. 봐봐 다니엘 봐봐. 가족과 이웃과 함께 즉시 안전한 곳으로 그러잖아요. 예. 다니엘은 우리는 동료지 가족과 이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 오늘 혼자 가려고. 내 가족을 찾아서 가려고 그랬던 거지. 이렇게 다니엘, 선을 미안해. 긋다? 우린 동료야. 알겠습니다. 예. 뭐 이해합니다. 네, 이해하겠습니다. 이런 거 잘 좀 주의해놔야 되겠네요. 자, 우리 다니엘한테 오늘 제가 준비한 게 많습니다. 또 선물 있어요? 자, 와, 이것도 뭘까요? 한번 열어볼게요. 오, 아이고, 이것도 많이 봤죠. 야 달고나. 달고나. 달고나예요, 달고나. 오징어 게임 뭐 몇 년 전에 아예 그냥 세상을 휩쓸고 있었잖아요. 딱 보자마자 오징어 게임을 떠올리잖아요, 이제 달고나를 보면. 맞아요. 딱 이거 떠오르는 것 같고, 저희 사실 해외에서 굉장히 이거 인기 있었잖아요. 뭐 독일에서도 정말 많이들 좋아하셨고, 네. 파리에서 아예 달고나 하려고 막 줄 서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뭐 달고나라든지 뭐 밀크키트 뭐 이런 거 엄청 화제였잖아요. 뭐 드라마, 영화 할 것 없이 이제 K라고 붙은 콘텐츠는 이제 세계 시장에서 이렇게 휩쓸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자부심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콘텐츠 시장 규모가 2022년 기준으로 봤더니 약 679억 달러. 그러니까 세계 순위가 7위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넷플릭스라든지 뭐 이런 글로벌 OTT가 컨텐츠 제작비, 그다음에 해외 마케팅비, 더빙 작업비 일체를 책임지는 대신에 IP라고 불리는 지식 재산권, 이거는 독점하는 계약을 맺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영화나 컨텐츠가 흥행을 많이 하면 추가 인센티브는 글로벌 OTT의 몫으로 가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인 경우에 그렇게 대박 아이템이라고 해도 지금 넷플릭스가 250억 원을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흥행을 한 이후에 이 IP 수익이 약 1조 원이 나왔어요. 근데 그게 우리 기업한테 온 게 아닙니다. 예, 그게 저희가 안타까워하는 부분이고 정책적으로 독자 IP를 가지게끔 또 지원하는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사실. 아니 진짜 뭐 짧은 영상 제작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인데 그렇게 큰 대형 프로젝트나 영화 컨텐츠를 만드는 건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뭐 어쨌든 우리나라 제작진들이 정말 피땀 흘려서 만든 결과물인데 흥행이 많이 됐어도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 좀 적다라고 얘기하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도 사실인데 이런 거 좀 그래도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좀 정리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 부분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제 우리나라 K 컨텐츠 정책 금융 제작비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올해보다 2배 이상 확대 지원합니다. 그렇군요. 네. 2024년도에 콘텐츠 기업들이 콘텐츠 제작 경비로 투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면 1조 7,700억 원입니다.
대규모 콘텐츠를 만들어서 전 글로벌하게 내보내는 데에 평균 제작비가 100억, 200억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만큼 이제 사이즈가 커졌고 그게 경쟁력을 좌우하는 또 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글로벌 OTT가 문제를 해오는 가운데에 우리나라 이제 자금을 바로 조달하고 킬러 콘텐츠를 딱 만들 수 있게끔 K 콘텐츠 전략 펀드라는 것들을 새로 이제 내년부터는 출시를 할 겁니다. 정부 쪽에서 한 800억 원 규모를 출자를 하게 되면 민간 기업 투자분이나 우리 콘텐츠 기업한테 6천억 정도의 규모 제작 자금들이 갈 수 있게끔 하는 정책적인 이제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새로 추진하려고 하고요. 그 밖에도 제작비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을 해준다든지 대출 이자의 또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각각 한 2,400억 정도의 규모, 총 4,800억 규모가 대출, 보증, 그다음에 이자 지원 이런 프로그램으로 또 병렬적으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이야, 이거 좋은 컨텐츠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우리 창작자분들에게는 굉장히 든든한 지원이 되겠어요.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또 나라의 국위도 날릴 수 있는 것이 K 컨텐츠의 힘이거든요. 예, 앞으로 K 컨텐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혹시 첫 회사에 합격한 날을 기억하시나요? 혹시 뭐 기억나시나요? 아, 저는 뭐 난리 났죠. 집에 플래카드 걸렸고. 저 이제 아나운서 이제 방송국에 입사한 건데 이번 신규 채용자들 뭐 합격자 명단을 9시 뉴스 끝 무렵에 올려주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뿌듯했는지. 직업을 갖는다는 건 진짜 어려운 것 같은데 최근 통계청 2023년 5월에 그 경제활동 인구조사 청년층 파트를 보면은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10.4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아니 이거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원래도 이제 약간 취업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고 실업률도 사실 낮은 편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굉장히 이제 높은 편인데 정말 그동안 그 취업 준비생들은 너무나 이제 심리적 그런 압박도 이제 크실 것 같은데 구직을 아예 포기하시는 그런 분들 있다고 하니까 또 마음이 되게 무겁네요. 준비해 보면 경제적인 문제가 크게 영향을 끼치잖아요. 사실 면접도 봐야 돼, 옷도 사야 돼, 교통비, 학원비 청년들한테는 진짜 많이 부담이 되죠. 자잘해 보이는데 이게 다 모아놓고 보면 엄청 큰 부담이거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청년들이 구직할 때 필요한 비용 중에 또 가장 중요한 게 교통비거든요. 네. 교통비도 2024년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교통비는 수도권 기준으로 올라가지고 지하철은 1,400원, 시내버스는 1,500원인데요. 적은 금액 같지만 한 달 단위로 모아서 봤을 때는 청년들에게 부담스러운 금액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에 새로 생기는 게 K-패스. K-패스. 야, 패스에도 이제 K가 붙어요. K 청년들이 이용할 K-패스. 오호. 근데 이제 K-패스는 이동거리 요건이나 별도의 어플 설치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할인율도 인상돼서 이제 청년 기준으로 최대 월 60회 32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게 진짜 청년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진로나 생활이나 여러 방면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문제죠. 이거 제일 크죠. 저소득층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기 위해서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이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또 모범적인 성실한 학생들한테는 장학금도 많이 좀 지원을 해줘야 돼요. 저도 이거 너무 솔직히 독일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교육이라는 건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돈이 없어서 인재를 우리가 지원을 하지 못하면 결국 나라가 손해거든요. 네. 내년도에 기초 차상위 계층 그 자녀들한테는 등록금이 전액 무료. 오. 실제적으로 혜택이 가게끔 이제 저희 소득 구간에 따라서 그 구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1에서 3구간, 그다음에 4에서 6구간 이렇게 지원 단가도 지금보다 각각 5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인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등록금 부분에 있어서 개인 부담하는 부분들이 확 줄어든다는 거죠.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지원이 되니까 덩달아 기분이 좋고, 근데 중요한 게 청년이 몇 살까지입니까? 우리는 포함이 안 되겠지, 나는. 청년 대표로 나오셨는데 꼼꼼한 부분들을 잘도 알아오셨네. 저는 이제 청년 대표로 나왔기도 하지만 자립준비 청년 대표로 나온 거기도 합니다. 유년기에
아동양육시설이나 뭐 공동생활가정 그리고 가정위탁 등에서 생활을 하다가 만 18세 이후에 이제 퇴소를 하고 혼자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이제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합니다. 나름대로의 어려움도 많았겠다, 그죠? 그 시설을 퇴소하기 직전에 두려움도 있었고 시설에서 단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해방감을 즐기기도 했는데 그게 얼마 못 가서 다시 공허함에 휩싸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심리 정서적인 어려움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보호가 중요되고 정말 홀로 서기 시작했을 때는 어땠어요? 저는 보육원에서 16년 정도 살다가 나왔어가지고 사회 통념상 기본적인 것들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계셔도 자취를 시작하는 친구들이랑 비슷한 어려움일 거예요. 공과금을 내거나 집을 처음 계약하거나 뭐 금융상품이나 보험을 가입하거나 이게 사실 처음이라서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이거를 물어볼 어른이 없다는 게 약간 더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어려움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럼 이 자립준비 청년들은 사실 굉장히 많은 관심하고 지원이 좀 필요하잖아요. 이번 예산안에는 그러면 관련해서 뭐가 들어가 있나요, 혹시? 포함이 됐습니다. 포함됐어요? 네, 포함됐습니다. 아, 정말 포함이 다행이네. 아, 정말 큰 힘이 됐으면 좋겠네요, 정말. 많은 지원이 있지만 그중에 두드러지는 지원으로는 자립준비 청년이 퇴소를 하고 나서 보호 종료 5년 동안 자립수당이라는 걸 받아요. 근데 이제 월 40만 원 금액에서 월 50만 원으로 상향을 한다고 합니다. 고민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묻고자 하는 어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른은 자립지원 전담 인력이 기존 인력보다 더 많이 확충을 해가지고 이제 세상에 자신 있게 자립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준다고 합니다. 사실 여러 기관에서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해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립준비 청년들이 몰라서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자립정보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자립정보북에는 경제적 지원부터 심리, 정서지원, 주거지원, 진학, 취업지원 활동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또 각종 확인서나 증명서 등 자립지원 활동 소식도 함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 몰라서 놓치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네, 자립정보북이라고 하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2024년도 예산안 여러분과 함께 좀 다뤄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예산안 이렇게 투입되는 부분, 뭐 정책들을 살펴보니까. 저는 청년이라서 그런지 이 청년 지원 분야를 말할 때는 되게 신나서 말했던 것 같아요. 새로운 분야에서 또 새로운 예산 정보를 얻으니까 또 저한테는 굉장히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저 당연히 이제 처음이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신비롭고 재미있었던 부분이고 독일하고 좀 비교하는 재미도 있었던 것 같고 그 이제 꼭 필요한 부분에 이런 예산이 투입된다는 얘기 들으니까 굉장히 기대가 돼요. 저도 오늘 새로운 경험이었고 무엇보다도 이제 약자, 그다음에 재난 재해 예방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이 뜻깊었습니다. 항상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저도 이렇게 뜻깊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기분 좋았고요. 특히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어려운 좀 살림살이에 약간 고민을 듬뿍 담은 예산이다. 그 고민은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말씀하신 약자 복지, 그 다음에 사실 국민 안전이라는 부분을 무시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국가가 본질적으로 해야 될 기능이 뭐냐,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담아서 좀 알뜰살뜰 잘 뿌려보려고 만든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뭐 2024년도 예산안이라고 그러길래 야, 이게 무슨 얘기인가 처음에는 좀 동떨어진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현실에 맞닿아 있는 정말 현실적인 문제들을 많이 고민했구나라는 게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많이 느끼게 된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고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또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많은 부분들을 좀 신경 쓰고 있구나라는 부분에서 약간의 좀 감동도 받았습니다. 약간의 뿌듯함도 좀 느꼈다 할까요? 오늘 정말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고 우리 다 같이 인사 나눌까요? 예, 알쓸시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